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2월 27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변동성 어마어마했습니다. 밑으로도 많이 갔고요. 장중에는 위로도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괜히 이 롤러코스터 레일이 그러네요.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가도 괜찮다라고 해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걸 말아 올리는 장세를 또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어가지고요. 다양한 해석 다시 한번 열릴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머니쇼 플러스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그리고 2월의 마지막 장입니다. 장 마감됐는데요. 마감 상황 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코스피 오늘은 하루 종일 어떤 흐름을 좀 펼쳐줬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로는 1%대 마감입니다. 자, 근데 오늘 6,160까지 떨어졌을 때 대략 2.43%까지 오늘 코스피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올리고 장중에는 6,300을 넘는 모습을 다시 보여준다라는 것은 이걸 말아 올리네. 이마롤 장세가 다시 한번 또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때 흐름이 상당히 좀 힘이 빠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블랙록의 리밸런싱 이슈가 있었어요. 여기 28%에서 25%, 3%의 삼성전자 비중을 덜어내는 것 때문에 장 막판에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꽤나 만족스러운 종가가 되지 않을까도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양전에 성공해서 아주 기분 좋게 오늘 시장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1,191포인트. 자, 장중에는 이제 1,200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었었는데 다음 주 다시 한번 1,200 올라가는 모습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급은요, 외국인이 또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6조 8천억 원을 팔았는데 오늘 6조 8천억을 팔면서 외국인 지금 한 달 동안 코스피를 판 금액은 22조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계속 끌어올리고는 있고 6조 8천억 원 팔아도 6조를 다 받아주고 있는 개인의 모습. 이 흐름이 어디까지 연결이 될지. 자, 오늘 투자 노하우에 LS증권 신중호 리서치센터장 나옵니다.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590억가량을 샀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 마감됐는데요. 이번 주 정리의 3가지 키워드 모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우려. 어떤 우려 포인트가 있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컨콜 내용을 주로 좀 다뤄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엔비디아가 무려 5.5%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AI에 대한 우려 포인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꾸 하락의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이 제한적이었다. 초과 수익은 지났다. 서버를 사는 고객들은 우리가 엔비디아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 포인트들이 엔비디아의 상승을 막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우려 포인트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키워드를 통해서 해결책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이 우려를 반박해 보겠습니다. 반박 열어주시죠. 이 반박은요, 바로 델의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델이 AI 거품론에 반박을 했습니다. 바로 간밤 또 델도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는 숫자를 발표해냈습니다. 무려 AI 서버 부문에서 342%나 폭증을 했습니다. AI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잘 벌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숫자 말고도 왜 반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 최근에 젠슨 왕도 그렇고 어제 엔비디아 컨콜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포인트는 저겁니다. 비싼 하드웨어, GPU를 비싸게 사도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엄청나다. GPU 비싸도 비싼 값 한다라는 이야기를 젠슨 왕이 최근에 엄청나게 강조를 해냈습니다. 자, 델이 증명을 한 거예요. 델의 AI 팩토리 위드 엔비디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작년 5월쯤에 엔비디아와 델이 함께 만들었던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델이 엔비디아 칩만 조립해서 파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세팅도 해주고 데이터
센터 컨설팅까지 해주면서 대래 소프트웨어를 끼워 팔기가 된다. 그러면서 수익이 올라갈 수 있다는 포인트를 대리 증명해낸 겁니다. 자, 아까의 우려, 대래 실적으로 반박이 됐습니다. 뭐가 됐든 K반도체는 굳건하게 좋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반도체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낙폭을 삼성전자 많이 줄여낸 모습으로 0.69%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하이닉스도 장막판에 잠깐 흔들렸던 게 좀 아쉽긴 하죠. 3.46% 하락. 한미반도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7% 장대 양봉을 그려냈습니다. 신성ENG, 이 증설과 관련된 클린룸 호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ISC는 막판에 조금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투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 투자했을까요? 자, 오늘 현대차그룹 새만금의 구조 투자 이슈가 갑자기 확산이 되면서 오늘 시장 막판에 좀 이끌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또 1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뭐 4차 산업에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로봇, 피지컬 AI, 에너지 다 가져가는 이 새만금 구조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산업군이 보이는데요. 우린 결국 중요한 건 관련된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가 중요할 것 같죠?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와 SDV 관련해서는 이런 기업들, 자동차와 좀 관련된 기업들이 있고요. 수소 재료가 요새 꽤 강하게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산퓨어스와 현대 로템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쪽에서는 오늘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상한가에 가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인프라, 현대제철. 자, 어제 저희 증시인사이트에서 정경민 팀장이 현대제철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왔는데 오늘 상한가에 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생색 한번 내볼게요. 자, 새만금 부지 보유 기업들, 모엔즈와 디젠스도 함께 있다는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관련된 기업들 오늘 주가 어땠었는지 한번 볼까요? 현대제철, 상한가에서 조금 내려왔어요. 19.85%, 현대차 10%대, 현대에너지솔루션 30% 꽉 찬 상한가였습니다. 현대로템, 모헨즈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29.92%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모두 살펴봤습니다. 우려와 반박, 전체 시장을 아우르는 키워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대차, 오늘 이 투자와 함께 상당히 이 커버리지가 넓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중심적으로 봐야 될지 증시인사이트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시간대별로 희비가 갈렸습니다. 그래도 이 코스피가 1%대 하락하긴 했지만 장 초반에는 2% 넘게 하락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낙폭을 좁혔다는 데 의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6조 가까이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쉬어가니 수급이 또 이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엄청난 대기 자금들이 다 이렇게 퍼져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핵심은 어디일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두 분 소개합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최성환 부장, 로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던 시장 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우선 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오늘은 안경을 안 쓰셨네요? 네, 오늘은 안경을 안 쓰고 지금 좀 벗고 왔습니다. 오늘. 네. 혹시 어떤
의도에 신경의 변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네. 특별한 건 아니고요. 네. 네. 잠깐 놓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뭐 시장이 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약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 쓰신 게 훨씬 나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잠깐 차트 잠깐 보면서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리면 좀 차트. 재밌는 건데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게 작년 10월 달에 10월 27일 날 5,000포인트, 그러니까 4,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4,000포인트를 작년 10월 27일 날 돌파를 하고 올해 거의 1월 달까지 그러니까 2개월여간을 그러니까 3,800에서 4,200을 약간은 기간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은 잘 죄송합니다. 모르겠는데 예. 그 기간 동안 약간 기간 조정을 하면서 숨고르기를 했었고 사실 이때 많은 분들이 4,000포인트 때 뭐 펀드도 좀 환매도 하시고 예. 이익도 실현하시고 많이 올랐다. 특히 연말이었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1월 달 들어서 이제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1월 27일 날 다시 또 거기서 화면에 보시면 이제 5,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그냥 말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이 5,000포인트를 연결이 안돼 돌파를 있어서요. 했고 근데 5,000포인트 돌파할 때도 조금 흔들렸었지만 기간 조정이 짧았습니다. 며칠 안 걸렸거든요. 그리고 다시 6,00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4,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까지 걸린 시간이 지금 2달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왔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조금은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또 참에 지금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좀 빠지니까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시장은 충분히 숨고르긴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이익은 성장성은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반도체 쪽이 주도주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꺾이지 않는다라면 사실 지수에 대한 뭐 그런 우려는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오늘 현대차가 또 대신 또 올라주면서 시장을 받쳐주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수급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뭐 이런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앞서 제가 상당히 이익이 상당히 좀 계속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데 이 한국 같은 경우 PER이 지금 10.3배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도 10.3배라고 한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죠. 여전히 뭐 그런 하방에 대한 어떤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은 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올해 6월인데요. 중요한 건데 MSCI 선진국 그 편입에 대한 관찰국 지정이 올해 6월에 있습니다. 네. 그때 6월에 관찰국으로 지정이 된다면 1년 후 내년 6월에 선진국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되게 되면 최대 60조 원의 글로벌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숨고르기 가능성은 열어놓으시되 하방은 잡혀 있다. 그러니까 좀 지난번에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4,000포인트 때 그런 조정을 보였던 것처럼 다시 여기서 7,000포인트, 8,000 가기 위해서는 조금 약간은 숨고르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럴 시간 없이 빨리 수익을 확정해야 된다라는 이 자금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흐름이 있기도 했어요. 고객예탁금이 어제만 해도 109조대였는데 지금 거의 120조대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도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보셨을 때는 와 지금 개인들 수급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힘이 아직도 여력이 많이 남았다고 보세요? 아직도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증시라는 게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뭐 좀 전에 그 부장님도 얘기했듯이 12개월 예상 PER 기준으로 보면 10배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기준으로만 보면 높지 않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고객 예탁금의 유입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진행이 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올해 내 본다라고 해도 뭐 설 연휴 때 그 직전에 조금 감소를 했다가 다시 지금 100조 원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있고 지금 뭐 사상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을 만큼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7조 원대 이상의 지금 매도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 밀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2월 달에만 지금 뭐 24조 원 가까이 코스피에서만 이제 매도를 했는데 네. 그걸 전부 다 받아내면서 지금 지수는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들의 이런 이제 뭐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고 특히 지금 포모 현상까지 같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그러니까 주변에서 전부 다 주식을 안 갖고 안 네. 갖고 있으면 이상하게 이제 보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뭐 그 증시로 직접적인 뭐 고객 예탁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ETF로도 자금 유입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현상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실적이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유동성이 받쳐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현재 뭐 시장 이제 국내 이제 증시 PER을 계산을 하면 10배 정도 수준인데 문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보면 또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지금 국내에서 과열이다라고 하게 되면 12에서 한 15배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10배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지만 삼성전자, SK를 제외하면 15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삼성전자, SK를 제외하면 조금은 과열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업종에 대한 이야기 하나 둘씩 빠르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건 오늘도 반도체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의 급락도 있었고 블랙록 리밸런싱도 있으면서 K반도체는 아무도 못 말린다. 이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 블랙록 리밸런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하락은 좀 불가피해 보이기도 했죠. 와, 근데 오늘 삼성전자 만약에 뭐 일중 차트를 한번 볼 수 있다면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출발을 해서 이걸 다 말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블랙록 리밸런싱이 있어도 개인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지금이라도 담아가자라는 심리가 많이 발동을 한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리밸런싱이라는 건 뭐 2시 50분 장 막판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감내하고도 삼성전자 사야 된다. 이러한 수급의 흐름이 좀 포착이 된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그럼 부장님, K반도체는 진짜 아무도 못 말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최근에 증권사들의 그 일 평균 신규 계좌 개설이 8만 개라고 합니다. 하루에 터지는 신규 계좌가. 그러니까 또 그리고 특히 미성년자, 그래서 증여를 많이 또 해주신다고 그래요. 특히 미성년자, 성년 자식, 대학교에 간 20대가 넘으면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을 10년 동안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에 이제 그 고객분들이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오래 가져가야 될 주식을 좀 사고 싶다고 하면 지금은 단연코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오래 가져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TSMC와 지금 절대적으로 비교를 많이 지금 시장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밸류에이션을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싼 주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게 보고 여기서 지금 뭐 40만 전자, 그러니까 50만 전자까지도 나는 보고 자식한테 증여하겠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밀어 올리고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가장 그런 말씀드린 신규 계좌의 힘과 또 그리고 증여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과거에는 어떤 스토리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면 이렇게 미끄러졌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반도체는 이익이 수반되는 스토리다 보니까 워낙 지금 강한 흐름이고 네. 또 그리고 외국 기관도 팔았다가 또 다시 사거든요. 그런 게 반복되는 이유가 그들 입장에서도 그 안에 비중이 또 올라가면 좀 줄였다가 또 빠지면 또 채워주고 계속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일단 오늘 밤 미국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미국 시장을 요새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AI 우려된다, 과장이 심하다, 우려된다, 과장이다. 이거 지금 몇 번째 반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모릅니다. 오늘 밤에 또 우려가 과했다라는 걸로 또 AI 올릴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지금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좀 나눠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투자가 지금 뭐 계속 우려다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뭐 가장 큰 이유가 AI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예. 그거에 따른 손익이 얼마만큼 발생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걱정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AI는 달리는 자전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바로 이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입장에서 보면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이런 AI가 확대가 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은 어느 정도 타격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AI의 뭐 협력과 이제 협력을 한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AI가 관련된 그런 이제 시스템도 다 이제 흡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에 나왔었던 스트리니지의 그 보고서에 따라서 좀 출렁거렸었던 적이 있죠. 근데 그 보고서에도 봐도 소프트웨어 쪽은 좀 안 좋게 본다라고 해도 하드웨어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는 또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보면 뭐 AI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온다라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국내 증시 입장에서 보면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략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투톱도 오늘 뭐 낙폭 줄이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소부장주들도 오늘 낙폭 많이 좀 줄이면서 장 마감한 모습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증설한다고 해서 상승 기운이 좋았잖아요. 다음 주도 폭발할까요?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가장 큰 이유가 영업이익 측면에서 계속 지금 증가세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18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뭐 300조 가까이 될 것이다라는 또 얘기도 나올 만큼 올해의 반도체에 대한 그 시황 자체는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소부장. 네. 그리고 이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은 어차피 이렇게 이제 현재와 같은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에 따라서 수혜는 입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반도체 완성업체에 대한 수혜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수혜 폭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소부장보다는 투톱이 훨씬 낫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승폭 자체가 투톱이 뭐 올라가는 폭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투톱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안정성 측면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투톱. 네. 반도체 이야기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새만금 9조 원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이제 미래산업으로 전진을 알렸는데 주가는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거의 점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부장님, 현대차가 어제 60 돌파 후에 오늘도 또 더 올라가잖아요. 이러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계속 올라가요. 지금 증권사에서 80만 원까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현대차에 대한 밸류업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에 과거에 완성차 업체로만 봤던 현대차가 지금 오늘 나온 것처럼 AI, 로봇, 수소 이런 전체적으로 지금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웨이모와 그러니까 그 로봇,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 어제 얘기 네. 나왔던 것처럼 현대차는 이제 많은 협력과 그러니까 그냥 단순 완성차가 아니라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회사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밸류를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80만 원. 까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80만 원 가면 더 높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치는 결국에는 멀티플, PER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거고요. 물론 거기에 맞춰서 이익단도 올라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역시 이제 올해 계속적으로 앞서 지금 새만금의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또 지원을 또 많이 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그럼 지금 현대차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계속 고점을 높여가도 신규 진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지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 지금 신규 진입도 될까요? 일단 뭐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보면 이제 현대차가 기존에 이제 자동차 회사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면 뒤집어 생각을 하면 미국에서 테슬라
자동차 회사라고 볼까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AI나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 로봇 인식을 하고 하고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도 지금 보면 기존의 완성차 업체에서 로보틱스나 아니면 자율주행, AI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와 같이 뭐 일반 자동차가 아니라 IT 기업의 PER을 적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지금 뭐 로보틱스 관련돼서는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보틱스 같은 경우, 아틀란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테슬라 제품에 비해서 전혀 밀린다라는 얘기 평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향후에는 이런 로보틱스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커진다. 라고 하게 되면 뭐 테슬라와의 뭐 버금가는 그런 회사로도 뭐 시장에서는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테슬라가 시장에서 받고 있는 PER이 290배가 넘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오늘 조금 올라서 뭐 한 17배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까지 10배는 더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뭐 10배까지는 안 된다라고 해도요. 네. 뭐 최소한 뭐 PER이 50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주가는 뭐 3배 정도 올라갈 수 그렇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실 또 큰 이슈가 이 새만금의 구조를 투자한다라는 소식 때문인 것 같은데 여기와 걸려있는 카테고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 저도 브리핑하면서 자료로 봤었는데 태양광 들어가죠, AI 데이터 센터 들어가죠, 여기에 뭐 수소 들어가고요, 로봇 팩토리 들어가고요, 뭐 이제 새만금과 관련된 쪽에서 인프라도 들어갑니다.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테마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부장님 보셨을 때 여기서 좀 핵심 테마는 뭐라고 보십니까? 쫙 나와 있거든요. 정말 화면에 나오는 그런 회사들도 당연히 있고 여기 또 전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현대 로템도 있고요. 네. 그래서 현대 모비스도 있고 현대 제철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현대 건설 같은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제 원전도 연결되고 이런 다양하게 우리가 사업화에 연관되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저는 현대 건설을 좀 그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당연히 현대 건설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는 대우건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건설도 큰 수주가 있을 거라는 시장에서 또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주가 과거에는 조금 시장에서 소외받았다라면 이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요? 뭐 그중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보틱스 부분에 이제 전용 공장을 만든다라는 게 이제 맞아요. 가장 좀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로봇 쪽으로도 이제 상당한 이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로봇 관련주 쪽으로 보면 뭐 현대차나 아니면 현대모비스 이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로봇 나왔고 저 현대건설도 이야기했습니다. 슬기앵커는요? 아니 근데 저 임순재 대표님께 좀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아니. 로봇을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대 그룹 안에서만 돌 수 있는 이슈인가요? 이게 로봇 섹터 전체로는 호재가 안 되나요? 오늘 로봇주들이 뭐 현대 그룹주들만 움직이고 다른 종목들은 많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땅을 팠기 때문에 관련돼서 부품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좀 더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이제 확실하게 로봇 관련된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이제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회사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런 로보틱스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현대차나 아니면 현대 모비스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좋은 질문 하셨네요. 그러니까 제 질문에 답변도 안 하고. 머릿속에서 지금 질문할 거 생각하고 있었다가 그러니까요. 제 질문에 답변도 안 하고 바로 넘겨버렸어요. 잠깐만 있어봐요,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저 답변 좀 듣고 싶어요. 오늘 카테고리 테마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수소가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쵸. 심상치 않아요. 요거 저번에는 저희가 이야기할 때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맞아요. 의견도 있고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수소가 계속 붙으면 수소도 조금씩 우리 준비해야 되나? 이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제 기억에 저번 출연 때 임순재 대표님 수소 얘기 우리 그때 같이 하고 넘어갔던 거 뭐 그레이 수소 뭐 이런 쪽 네. 얘기해주고 가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수소가 심상치 않은 게 요새 자꾸 재료로 자주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수소 사업을 뭐 크게 한다라는 거는 좀 냄새가 나지 않나요?
일단 뭐 냄새라기보다는 뭐 미래적인, 특히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수소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차를 세계 두 번째로 이제 개발을 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소와 관련, 그러니까 이게 뭐 특히 상업용 차량, 그러니까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거든요. 힘이 좀 딸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적인 모습으로 이제 수소차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요. 특히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수소 트램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이제 수소의 생태계에 대한 관심 사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수소 관련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밸류 내에 있는 수소 회사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얹고 가면은 네. 현대제철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 옛날에 현대제철 봤을 때 기억나는 게 현대제철 안에 수소 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이 오늘 좀 이렇게 끼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또 주가 상승을 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철강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국내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그런 이제 경쟁력 부분이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철강 관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대제철이 미국 공장을 현재 건설을 하고는 있지만 네. 뭐 걸리는 데까지 조금 완성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아서는 이제 제철 관련된 부분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오늘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했던 탄소 저감형 이제 철강 이제를 생산한다라는 거. 여기에 이제 이게 AI 데이터 센터에 또 같이 연결돼서 묶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에 지금 서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고정시키는 데는 이제 무게들이 있기 때문에 철강제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탄소 저감용 철강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향후에 이제 탄소 배출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오늘 뭐 상한가 갔다가 좀 밀렸는데 아마 현대제철은 뭐 가격 대비 그동안 뭐 주가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순환매 차원에서 보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그룹주 내에서의 또 순환매까지 현대제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외교 모멘텀이 붙었다고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방산, 원전 또 오름세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방산 정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테마다라는 게 오늘 좀 그나마 입증이 된 게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그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그 우리가 펀드를 맡기면 운용을 해주는 예. 기관 투자자 세미나가 최근에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금도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관련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방산에 대한 올해 좀 봐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오늘 뭐 방위산업 관련해서 오늘 아랍에미레이트와 오늘 300 MOU 맺었죠. MOU 체결 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폴란드와 과거에 약 32조 원 규모의 지금 계약한 것도 있고 지금 또 그 외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지리학적 그러니까 위기감이 계속적으로 유럽 쪽에서 또 그리고 또 이란 미국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적으로 그런 안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 나토에서도 지금 GDP의 2% 이상을 국방비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방위 산업에 대한 K방산 또 지금 증권사에서 보고서에는 시즌 3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방산에 대한 올해는 시즌 3가 시작됐다. 그래서 봐야 된다. 그래서 관련주들도 계속 뭐 오늘 뭐 이슈가 돼서 뭐 있었겠지만 당연히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시즌 3. 저는 그래서 기대하는 게 작년 연말쯤에 현대로템에서 9조에 가까운 수주를 한번 우리나라 레코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넘는 10조 이상의 수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그 시즌3의 그 10조 수주가 좀 기대가 되는 현재 흐름입니다. 임순재 대표님 보셨을 때 그 방산 수주 현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인다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K9 자주포에 대한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방산 관련된 거는 뭐 미국 함정 관련된 그런 것도 여전히 남아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 이와 덧붙여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해군에 대한 이제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뭐 만약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규모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클 게 아마 미 해군 차세대 훈련기 사업이 아닐까. 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런 걸 보면 뭐 요번에 UAE에서도 나왔듯이 국내 이제 항공 관련된 그런 이제 협력들이 이제 좀 강화될 가능성은 좀 커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FA 50에 대한 뭐 지금 폴란드나 아니면 필리핀에 뭐 그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고 KF 21도 올해부터 이제 우리나라 공군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가 되면서 향후에 수출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그 내에서는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제 항공 우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대표님 제가 오늘 방산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있어요. 장 초반에는 강해갖고 오늘 방산이 그래도 좀 상승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게 장 중반 넘어서 반도체가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수급이 또 빨렸습니다. 그래서 다 방산으로 가버렸는데 이제 반도체로 다 빠져버린 건데 방산이 이게 좀 반도체 갈 때 같이 못 따라간다는 게 현재로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죠. 작년 예. 이후 뭐 수주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후서부터는 지금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방산 관련된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350억 달러의 MOU를 체결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런 기대감은 뭐 이미 있었던 기대감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반영도가 조금 덜 된 거 아닌가. 만약 추가적으로 좀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다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전도 혹시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한 걸까요? 원전도 동남아 순방 뭐 기대감으로 오르긴 했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도 보면 사실 윗꼬리가 조금 달려서 더 뭔가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필리핀하고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필리핀하고 이제 싱가포르를 가는데 뭐 그 해당 지역에서 원전이 얼마만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지금 이 원전 같은 경우 기대감은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크지 않을까. 대미 투자죠. 네, 그렇죠.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대미 투자에 과연 첫 번째 투자처가 어디로 결정될 것이냐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원전 건설도 많이 이루어지지만 가스 발전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가스 발전소인 GE 제노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이런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뭐 발전소가 계속 지어져야 되면 뭐 이런 선발 업체 말고 후발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낙수 효과가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후발 업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가스 터빈을 만들 수 있는 상위 3개 회사가 한 80% 넘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물량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가스 발전은 손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상위 업체들은 보통 지금 뭐 주문을 하면 4, 5년 정도 걸려야 예. 가스 터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스 발전소 입장에서 빨리 만들어주는 데가 좋거든요. 그러면 후발 업체인 뭐 두산에너빌리티 그렇게 아직까지는 가스 터빈에 대한 수주가 크진 않기 때문에 주문을 하게 되면 다른 업체보다 빨리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효과가 아마 올해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수주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뭐 원전이 아니라 이런 가스 터빈 발전으로 인해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HI도 같은 개념에서 또 살펴보면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방금 이제 뭐 방산 이야기도 했고요. 원전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묘하게 부장님, 조선이 조용합니다. 여기서 다음 주 대미투자에서 뭐 조선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소외된 느낌이 들죠, 요새?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조방원이라고 그래서 예. 이제 상당히 움직였었는데 지금 약간은 후순위라기보다는 좀 약간 잠잠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올해가 조선주도 봐야 되는 원년이라고 또 원년 시즌 2 정도는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마스카 프로젝트가 올해 본격적으로 또 역시 미국입니다. 거기도 마스카 프로젝트가 되면서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조선주 특히 또 방산하고도 또 연관되어 있는 것도 사실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도 방산 쪽하고 연결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한화 오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약간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조선은 지금은 좀 쉬고 있지만 타이밍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반도체 다음으로 조선이 그렇게 좋다며 하면서 조선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빠르면은 뭐 이제 3월 초중순쯤에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확정된 사항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했습니다. 확실히 코스닥이 한 방 더 좋았던 건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조금 들어왔다라는 게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다음 주는 바로 3월입니다. 이제 달이 바뀌면 시장의 색깔도 가끔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다음 달 제약바이오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제약바이오가 뭐 좀 계속 좀 쉬고 있죠 요즘에. 네. 네, 뭐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뭐 AI 관련된 반도체 쪽이 원체 이제 매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이런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알테오젠 이후에 조금 좀 주춤거리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삼천단 제약이 이제 경구용 이제 GLP-1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관련돼서 이제 뭐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들썩거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근데 어제 보도 내용하고 오늘 공시가 좀 달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이거 이유가 어떻게 나오고 보세요, 그거? 일단 뭐 회사 측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많은 거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과하게, 그러니까 공시는 만약 잘못 나가면 이제 제재를 받게 되는데 그쵸. 보도 자료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이제 욕만 먹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이제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을 좀 더 이제 표현하기 위한 그런 이제 보도 자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도 자료 관련돼서는 조금은 조심을 하실 필요는 있다. 이게 너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GLP-1에 대한 이제 유럽 특허가 2031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계약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물론 중간에 뭐 계약금이나 마일스톤은 받긴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2031년도 이후가 되어야만 로열티가 들어오든가 할 가능성은 높고요. 특히 다른 지역 내에 뭐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대 이후지만 뭐 중국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뭐 내년에 특허가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해당 지역 내에 이제 제약사들이 또 제너릭 약을 또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되면 각국의 경쟁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보셔야 될 측면은 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이번 걸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좀 위축이 됐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이 다시 이제 시장 분위기가 개선될까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호 부장님은 뭔가 3월에 좀 기대되는 이벤트, 제약바이오 관련된 거 뭐 그런 거 좀 있으십니까? 이게 JP모건 헬스케어 행사가 1월에 있잖아요. 지났죠. 그렇게 되면 12월부터 항상 나오는 얘기가 1월에 참석하는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AACR 그러니까 미국 암 연구학회가 지금 4월에 있습니다. 지금 3월부터 그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그런 결과물 그게 뉴스에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런 회사들이 지금 뭐 리가켄 바이오도 있고 ABL 바이오도 있고 지금 올릭스도 있고 최근에 주가 올라가는 기업들을 가만히 보시면 다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3월은 4월 암학회를 앞두고 관련된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당히 거기서 제가 보기엔 좋은 성과가 3월에는 제약바이오에서 좀 나올 수 있겠다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거 들어보면 요새 다른 섹터들도 올라가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제약바이오도 혹시 올라가는 종목들만 그냥 보는 게 낫나요? 이게 기회가 올 거야 이러면서 다른 종목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그 증권사에서 레포트 나오는 기업들을 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주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커버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정보를 볼 수가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리포트가 안 나오는 기업들은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저는 이번에는 바이오 ETF 쪽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3월은 제가 보기에는 제약바이오가 꽤 괜찮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3월에 또 이제 삼성 운용사 타임폴리오에서 액티브 ETF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약바이오를 꽤나 포진시킬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따른 패시브 자금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민순재 대표님, 이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카테고리를 좀 이 트렌드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원래 알테오젠, ABL바이오 이쪽 ADC에서 중심을 잡고 올라갔다면 오히려 이 대장 둘이 좀 쉬어가고 밑에 있는 뭐 에임드바이오, 오름테라퓨틱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서 뭐 RNA 쪽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대세 흐름을 어디로 잡고 계십니까? 지금 대세 흐름은 뭐 비만 치료제하고 이제 장기 지속형 약품을 하는. 장기 지속형. 네, 두 쪽이 아마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연관돼 있으면서도 약간 좀 다른 결을 갖고 있는데 예. 두 쪽이 가장 좀 관심사항이 커지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살을 빼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그쵸. 있으시다 보니까 이런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확대 가능성 그리고 이제 국내 업체들도 이제 몇 군데가 계속 그쪽으로 지금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비만 치료제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지금 이제 기술 수출과, 그러니까 장기 지속형 그런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기술 수출과 관련 좀 엮여 있는 측면이 그럼 있습니다. 딱 하나 추론이 되는 게 G2G. 뭐 쪽이 나오지 않을까? 뭐 G2G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아니면 뭐 인벤티지 랩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두 개가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원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목 중에서 내가 뭐 고르는다라고 하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려면 조금 전에 부장님도 얘기했듯이 뭐 어느 정도 그거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중심 아니면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ETF 중심으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4월 암학회가 있기 때문에 3월부터 제약바이오 좀 미리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도 있을 것 같고 임순재 대표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거기에 또 포함된 장기 지속형 플랫폼까지도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증시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환 부장, 임순재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코스피는 1% 상승하며 마감했고 코스닥은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오늘 애프터마켓 분위기는 어떤지 시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간밤 엔비디아 주가가 5% 넘게 하락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들도 동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현재 NXT에서 삼성전자는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0.23% 오르며 21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6%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107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새만금 지역에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면서 현재 10.67% 오름세 타고 있습니다. 67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35% 밀리고 있고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와 함께 동반해서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가깝게 빠지면서 65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1위에서 5위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바텍은 대신증권에서 26일 기준으로 바텍의 이익잉여금이 시가총액을 크게 웃돌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저평가 상태라고 봤습니다. 또 올해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오늘 정규장 중에는 상한가를 직행했고 현재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21%대 오름세 타고 있고요. 에임드바이오는 오늘 코스닥 150 특례 편입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임드바이오 현재 18.69% 오름세고 6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오늘 세계 최초로 BOC COB 본더를 출시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또 글로벌 메모리 고객사에 대한 공급 사실까지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세 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현재 16%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32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현대차그룹과 함께 오름세 타고 있습니다. 10만 7,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순위권 종목들입니다. 펜트로는 어제 급등세를 뒤로하고 오늘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12.36% 하락하고 있고 27,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DB손해보험 11% 넘게 밀리고 있고 대원산업은 9.49% 빠집니다. 현재가 16,410원이고요. 한진칼도 8.8%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5만 7,300원에 거래됩니다. 또 한국전력도 7.27% 밀리고 있습니다. 58,7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부채가 206조 원에 달하고 이 부채가 남아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삼형컴텍과 하나솔루션 같은 방산주들이 오늘 강세입니다. 하나솔루션은 2.74% 올라가고 있고 삼형컴텍은 7% 넘게 오름세 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3,000원입니다. 또 현대제철은 탄소 저감 강판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오름세입니다. 현대제철 현재 21% 넘게 올라갑니다. 46,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방문해 AI와 원전 등의 분야 협력을 다진다고 밝히면서 원전주들이 수혜를 받아갑니다.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 현재 2.5% 올라갑니다. 10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는 안자은 캐스터와 함께 대비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빅테크 전반에 매도세가 쏟아졌는데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처럼 간밤 시장은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매도 트리거로 삼았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0.03% 아주 소폭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1.18%, 0.54%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엔비디아 메인마켓에서는 5% 넘게 빠졌습니다. 다만 애프터마켓에서는 소폭 오르며 0.05% 강보한 마감했는데요. 이 부분 잠시 후 종목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도진 AI 공포로 내 다른 기술주들 약세 면치 못했습니다. 그나마 마이크로소프트만 많이 빠진 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메인마켓에서 소폭 올랐는데요. 그마저도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발 악재에 브로드컴 힘쓰지 못하고 시총 8위로 밀려났고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관련 악재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에 메인마켓에서 2% 하락, 애프터마켓에서는 0.45% 하락했습니다. 종목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어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전해드린 엔비디아, 장중 5% 넘게 밀리면서 184달러 선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AI 과열과 시장 붕괴 가능성이 다시 언급되면서 투자 심리가 흔들린 걸로 해석됩니다. 엔비디아 혼자 성장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시각이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AI발 시장 붕괴 우려는 AI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빅테크에도 부담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 즉 캐펙스 확대가 이어지면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의 잉여 현금 흐름이 눈에 띄게 감소할 거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성공이 오히려 세계 최대 기업들의 재정을 약화시키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이는 어제 젠슨 왕이 컨퍼런스 콜에서 전망한 거는 정반대의 이야기인데요. 젠슨 왕은 빅테크들의 현금 흐름이 오히려 좋아질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는 더 강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닷컴버블 당시 과잉 재고로 위기를 겪었던 이 시스코 시스템즈와 유사한 상황일 거라는 건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구매 약정 급증을 지적했습니다. 미래 수요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물량을 미리 확보하고 만약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재고 부담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월가의 시각은 아직까진 긍정적입니다.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번스타인은 목표 주가를 $300로 상향했고요. JP모건은 엔비디아 주가를 강하게 감긴 스프링에 비유하며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오늘은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됩니다. 1월 PPI는 전달 대비 0.3%, 전년 대비로는 3% 넘게 오를 걸로 예측되는데요. 지난달에는 0.5%로 예측치인 0.2%를 뛰어넘어 인플레 우려를 키웠죠.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1에서 3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나올 수치도 눈여겨보시죠.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Look, I think right now, I mean, the street's this glass half empty view. You look at these numbers, these are Michael Jordan-like. I mean, in terms of the beat that you saw in data center, the 78 billion for next quarter, I mean, that's almost, call it 500 to 700 bips above street. Look, I think, you hit it. Right now, everyone's focused on the losers, how AI is going to hurt. The reality is that it's all about CapEx numbers and data center demand. What you saw from NVIDIA, the AI bubble essentially gets thrown out the window. AI 거품 우려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공존하는 가운데 인공지능 생산성 확대가 인플레 완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흐름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리서치센터 신중호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화면에서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네, 약 1년간 예, 회사 내 다른 일을 하다가 네. 다시 리서치 센터로 올해 초에 맞습니다. 복귀했습니다. 네, 사실 리서치 센터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이제 인사이트가 워낙 좋으시다 보니까 다양한 방송국에서 많이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예. 요새 방송 활동도 많이 하셔서 네. 제가 관련 영상도 그러고 최근에 내신 자료도 봤는데 예. 상당히 좀 베어리시하다라고 베어리시? 좀 느껴지더라고요. 베어리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베어리시는 아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이제 미국이 소위 말해서 지금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인 이유가 있다. 오. 박스권인 이유가 있고 이게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네. 박스권인 이유가 미국은 이제 AI 캐펙스가 성장이 아니라 비용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비용은 우리나라한테 고스란히 치플레이션이 우리나라는 모멘텀인데 이 치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게 좀 뒤로 물러난다 이런 내용이라서 차차 말씀은 드리겠지만 결국 2, 3분기에 우리 시장이 1분기가 가장 강하고 2, 3분기가 소강 상태였다가 다시 한 4분기부터 좀 사실상 미국의 상승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냐. 약간의 계단식 경우에 따라서는 N자형 상승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요. 그럼 네. 살살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부터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고 네. 방금 이야기하던 우려 포인트도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았고 네. 실적 자체도 더할 나위 없기에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왜 빠졌냐라고 하면 저희들의 해석은 결국 캐펙스에 대한 우려인 것 같아요. 네. 캐펙스를 굉장히 좋게 얘기해주면 이거 인식을 하는 단계가 있었는데 성장이라고. 왜냐 지금은 예를 들어볼까요? M7의 어떤 OCF라고 해서 영업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네. 영업 현금 흐름 대비 캐펙스 비율이 지금 70%가 넘나들고 있는 상태에서 1분기가 지나면 아마존마저도 영업 현금 흐름, FCF라고 하는 영업 현금 흐름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적자로 돌아선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자본 지출을 더 할 수 있느냐라는 우려가 생겨났다라는 거죠. 네. 그 우려가 생겨난 상황에서 지금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캐펙스 비율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서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게 되면 추가적인 캐펙스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느냐? 영업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던가 네. 아니면 코스트가 다운이 돼야겠죠. 아, 비용이 다운이 돼야겠죠. 비용이 다운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구리 가격도 높죠. 전력 가격도 높죠. 메모리 가격도 높은 그쵸. 상황입니다. 메모리 가격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컨트롤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칩플레이션 때문에 캐펙스를 더 못하는 상황이거나 캐펙스를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상황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밤에 엔비디아도 실적을 잘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고 동시에 같이 하락한 게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 지수거든요. 맞아요. 왜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느냐? 결국은 캐펙스가 더 늘어나지 못하거나 캐펙스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칩플레이션이 안정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이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도 거기에 대해서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뭐 작용 반작용 이야기도 좀 같이 해주셔가지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네.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뭐 우리가 이익이 계속 늘어난다, 4분기도 계속 늘어난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1분기 이후에 그 M7들의 캐펙스 증가율은 2분기가 고점이에요. 고점인 상태에서 내려가고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3월이 되면서 시작되는 시장의 어떠한 포인트는 첫 번째는 네. 텍사스를 시작으로 중간 선거가 본격화된다는 겁니다. 네. 정치적인 아젠다들이 상당히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정치적인 아젠다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소비자들의 후생, 즉 물가가 높아서 내지는 일반 미국의 국민들이 지금 실질 소득이 높아져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물가가 너무 높다. 물가가 왜 높냐? 유가가 높다. 유가가 유가. 60달러.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란을 자꾸 자극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란을 자극해서 뭘 얻는 거냐? 지금 제네바에서 미국과의 어떤 핵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이란이 증산을 하게끔 핵 협상을 잘 이끌어내던가 이게 안 되면 이란을 제재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하게끔 하던가 이런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자, 유가를 잘 잡았어. 근데 이제 남는 게 칩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AI 캐펙스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성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AI 캐펙스를 증가시키는 빅테크들한테 야, 너네 왜 투자 안 하니? 비용이 높아요. 메모리가 너무 비싸요.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지금 3월 4일에 백악관에서 M7 빅테크들 모여다가 전력은 너네가 알아서 해. 맞아요. 얘기했어요. 전력 컨트롤 니네가 알아서 해라 서명하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까지 물가에 관심이 많은 트럼프가 물가를 낮추기 위한 여러 작업을 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고 그게 작용과 반작용이죠. 우리한테 굉장한 모멘텀을 주었던 게 M7들의 캐펙스 증가율로 인해서 우리의 메모리가 상당히 공급이 되는데 이 공급이 되다 보니 그리고 쇼티지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반도체 매출 증가율이 계속 높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 높아지는 게 더 높아지려면 M7들이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M7들이 여력이 없어요. 투자의 피크아웃도 나오는 네, M7들이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M7들이 여력이 생기려면 코스트가 통제가 되던가 M7들이 어디선가 돈을 빌려서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동일한 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려면 연준이 금리 인하 시켜줘야 되는데 예. 연준이 금리 인하 하기 위해서는 칩플레이션이 또 통제돼야 되는 이런 약간의 순환 논리가 되는 상황이 3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리포트에서 우리가 견뎌야 될 소음이라고 하신 게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금리, 물가 이쪽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소음이라는 부분들이 물가가 최근에 보시면 PC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 항목별 비중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내구재 쪽이 마이너스 영향을 줘요. 약간 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데 제가 이제 차트에도 동그라미로 표시한 게 언제냐면 그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칩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때 병목 현상 때문에 뭐 이를테면 자동차 하나를 다 만들더라도 마지막 남은 칩이 없으면 자동차가 출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엄청 출고 지연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요. 중고 가격이 많이 올라요. 왜냐하면 신차가 너무 비싸. 그리고 여기 지금 노트북이 여기 있는데 노트북 하나 살라 그러면 지금 막 400만 원. 요새 저 지금 고장 날 것 같아가지고 엄청 조심히 쓰고 있잖아요. 핸드폰 신모델 50만 원을 올리고 이런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 주초반에 나왔던 12월 미국의 PC를 잘 보면 거기에 항목 중에 레크레이셔널 발음이 안 좋긴 하지만 굿즈라는 항목을 보면 네. 이게 내구재 항목인데 MOM으로 전월 대비 1.8%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AI가 도입이 되면 케비너 씨도 연준 의장이 지명된 케비너 씨도 생산성이 물가를 통제한다. 이건 장기적인 거죠. 상당히 많은 투자와 이 투자를 받아들여서 AI가 확산된 상황에서는 물가가 통제되겠지만 AI를 도입하는 단계에서는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치고 나간다는 게 지금 현상인 거죠. 과도기적인 흐름. 네. 왜냐?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전력비가 늘어났고 운영비 네. 그리고 구리 가격이 늘어났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게 더 많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통제되지 않은 가격 때문에 AI 캐펙스가 그로스에서 코스트로 전환된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걸 좀 보면 뭐 우리나라 반도체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미국 시장에서 뭐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 인하를 가기 위해서 뭐 유가도 잡으려고 하고 맞아요. 스플레이션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유가는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뭐 결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치플레이션은 전 지금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얼마 전에 트럼프 관세 위법 이야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232조 무역 확장법 232조 네. 막 그런 걸로 안보를 이유로 여러 나라들을 터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네. 드는데 네. 아까 말씀해 주셔서 메모리 가격이 비싸? 네. 한국 왜 그래? 맞아요. 이런 접근이 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주가가 이게 너무 오르는 게 불안한 게 뭐냐면 주가는 오르면 좋죠. 근데 미국의 엑스나 블룸버그 그리고 이제 외국의 신문들도 한국 코스피를 굉장히 조명을 해버리는 거야. 네. 왜냐하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코스피가요 지금 150%예요. 지난 2월 대비 지금의 증가율이. 근데 동일한 기간에 S&P는 15% 올랐습니다. 15%도 작지 않은 수익률인데 150%가 올랐어요. 10배나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치플레이션을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한국의 코스피가 시장에 전 세계에 화두가 되고 있고 특히나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엔비디아보다 올해 같은 경우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익이 두 개 합치면 엔비디아보다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둘이 합치면 이제 500조도 나오죠.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엔비디아는 어쨌든 미국 기업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 메모리 가격 그러면 야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왜 돈을 버는 거야? 우리가 수입해줘서요. 야 우리가 수입해준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코스트적인 부담을 한다고? 당연히 이런 반작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치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자본 지출을 비용으로 생각하면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다는 자체는 일단 치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뱀인데 뱀이 자기의 꼬리를 물고 있는 거죠. 네. 아, 치플레이션이 계속 되는 건 좋지만 이걸로 인해서 수요처가 캐펙스의 방향이 예상이 원래는 100을 해야 되는데 100을 못하고 90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이걸로 인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AI 추론형을 굉장히 많이 쌓고 이게 피지컬 AI로 넘어가고 생산성 혁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돼. 근데 지금 치플레이션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어떤 반작용이 3월, 4월, 5월에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중간 선거가 시작됐고 아젠다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란을 자극했던 거는 물가 때문이고 미중 회담도 있을 거고 서서히 한국의 이익과 시장의 퍼포먼스를 보는데 그러면 대미 투자 니네 왜 이렇게 돈 버는데 빨리 안 해? 이런 얘기 안 나올까요?
예. 그런 반작용이 있을 수 있는 구간에 우리가 진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 이렇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으면서 간다라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완전히 우리가 투자 전략을 확 바꿔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리포트에서는 맞아요. 주도주는 그래도 그 지수보다 가야 더 된다. 오래 네. 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주도주가 이제 계속 가는데 주도주 내의 섹터 순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 업종이라고 하면 지금 보면 반도체,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력 기계, 기계 업종인데 기계, 그다음 조선, 증권 뭐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1, 2월에 너무 좀 폭발적으로 많이 오르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개인 ETF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소위 말해서 돈다발을 들고 오기 때문에 네. 이 추동력은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추동력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갈 때 오히려 이럴 때 이런 지금도 시간 외에서 넥스트레이드에서 삼성전자는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이 트리밍이라고 하죠. 비중을 좀 전환하는 계기가 3월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미 좀 많이 좀 주가가 출렁이고 이랬을 때는 사실은 이게 조정을 못 해요. 그런 앞서 측면. 자료에도 제가 이번에 내신 자료에서도 확인을 좀 해봤는데 네. 우리나라 역대 불장들에서는 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올려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네. 직전에 코로나도 좀 그랬었고요. 맞아요. 자, 지금도 사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엄청 강하고요. 예. 외국인이 현재 한 달간 24조 원을 코스피에서 팔았습니다. 한 달이에요. 예, 한 달 하긴 24조 원. 오늘만 7조 원이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뭐 3일만 해도 11조 원 넘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끌어올렸잖아요. 요 여력 얼마나 남았다고 보세요? 여력을 계산하는 거는 다소 이제 기준마다 다르긴 하는데 네.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보면 한 60조에서 80조는 들어올 수 있다. 60조에서 80조 원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었잖아요. 네. 한 2, 300조, 뭐 1,400조가 되는데 1,400조에 60조, 80조 해봐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좀 두고 싶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ETF로 상당히 시장이 들어와 주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 시장이 이 마켓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시장에 가서 어떠한 제품을 사야 그게 실질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야 프리미엄이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레벨업이 된 건 맞다.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들어와 주는 상황은 이 높아진 그 레벨이 유지될 수 있는 요인은 된다.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멘텀이 좋은 구간에서는 시장을 끌어올리긴 하지만 모멘텀이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시장은 못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가까운 사례가 21년에서 22년 넘어갈 때 네.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보다 더 많이 샀습니다. 예, 그렇지만 시장은 못 갔어요. 그런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 뭐 60조, 80조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0조 이상 더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시장을 갈 수 있어. 이런 논리는 성립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바로 3월이 됩니다. 예, 3일 쉬고. 예, 맞습니다. 3일 쉬는 상태에서 3월 좀 뭔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3월에 좀 뭐가 중요할까요? 뭐 FOMC도 있을 거고 물가에 관련된 것도 있을 네. 거고 3월 캐비너시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3월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이라는 단어를 갖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 중에는 매월 초마다 나오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고용 지표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투자자분들께서는 ISM 제조업 내에 보면 프라이스 지표가 있습니다. 네. 가격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 내에서는 시간당 평균 임금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소위 말하는 끈적끈적하고 스티키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표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면 주가가 조금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3월 초반에 그 텍사스에서 시작되는 중간선거 본격화되고 네. 4일에 백악관에서 빅테크의 서명이 있으면 그때부터 치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의 멘트가 나올 경우에는 시장이 그거를 무시하고 올라가더라도 조금은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반도체도. 예. 트럼프가 치플레이션에 관련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얘기를 시작했어. 그러면 조만간에 네. 뭔가 안 좋은 어떤 코멘트를 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고 세 번째는 아마 3월 중에는 캐비너시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5월 15일부터 인준을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케빈 워시라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좀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가 수준을 봐야 될 것 같다. 대차 대조표라든지 연준의 독립성은 통화 정책은 어떤 백악관의 의지가 아니라 FOMC 의원들과의 설명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가 통제돼야 되는 거 봐야 되기 때문에 3월은 지금까지는 1, 2, 3월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3월도 모멘텀이 남아 있어요. 예. 다만 4, 5, 6월은 AI 캐펙스의 증가율이 둔화된 사이클이기 때문에 1, 2, 3월일 때 네. 포트 조정을 위한 그런 아까 비용의 어떠한 프레임을 걸고 좀 시장을 대응하는 하나의 어떤 기간으로 삼을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월 변동성도 무시못할 것 예.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투자 노하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신중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쇼 플러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